앞에는 플로우 사이토메트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뒤쪽에는 이거는 이제 여기를 위해서 제가 새로 만들었는데 에이파토시스하고 셀 사이클 보실 때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이토플렉스라는 장비는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라고 저희가 부르죠. 방식을 이용하는 거고, 장비를 칭할 때는 플로우 사이토메터라고 칭하게 되고, 한글로 하면 유세포 분석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단어 그대로 보시면 이제 플로우가 흐르다, 사이토가 셀, 메트리가 측정하다. 그래서 이제 해석해보면 흐르는 셀을 측정하는 장비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튜브에다가 뭔가 셀을 준비를 하시죠. 그래서 장비에다가 걸어주면 그 안에 있는 셀들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특징이 측정이 되는데, 예전에는 이 장비가 처음에 고안됐을 때는 셀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비이기 때문에 사이토메트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레이저를 통과하는 모든 입자는 얘가 다 인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샘플을 준비하셨는데 그 안에 버퍼 같은 데 데브리가 많다? 그러면 걔까지 다 읽어버리니까 데이터가 좀 지저분하게 나오겠죠. 그런 단점도 있지만 또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셀이 아닌 어떤 파티클을 분석하고 싶으실 때, 그래서 요즘은 박테리아를 보시기도 하고 아니면 EV 같은 걸 보시기도 해요. 그리고 나노 파티클을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사이토라고 해서 여기 이제 한정되게 생각 안 하셔도 되니까 그건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어떤 입자의 어떤 특징들을 측정을 하는지를 보게 되면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렐러티브 사이즈, 그리고 렐러티브 그래놀러리티, 렐러티브 플로로센스 인텐시티,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는데요. 결국 논문에 나갈 때는 형광의 밝기가 그래프를 닷 플랫으로 혹은 히스토그램으로 해가지고 나가게 되니까 이 부분을 되게 포커스를 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 결과를 잘 얻으려면 사이즈하고 그래놀러리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세포라고 하면 사이즈가 작은 것도 있을 거고 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이즈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놀러리티는 각각의 세포 내부의 구조는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소기관이나 그래놀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셀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뭐 세포막과 세포질과 이 정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복잡하다와 단순하다라고 저희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그래놀러리티 혹은 내부의 복잡도가 크다, 작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사이즈는 포워드 스캐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FSC라는 단어로 계속 설명이 될 거고요. 내부의 그래놀러리티는 사이드 스캐터라고 해서 SSC라는 수치로 나올 거예요. 이제부터 사이즈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 그래놀러리티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 되는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또 한 가지는 보시면 사이즈 앞에 다 렐러티브, 그래놀러리티 앞에 렐러티브를 붙여놨어요. 그 이유는 이 장비는 상대적인 측정을 하는 장비지 절대적인 수치를 넣는 장비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 네거티브 준비하셔서 그 네거티브에 비해서 사이즈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복잡하고 형광이 얼마나 밝다 이렇게 결과를 내시는 거라서 언제나 네거티브를 잘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제가 사이즈하고 그래놀러리티는 FSC하고 SSC로 이제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장비 안에는 이제 레이저가 있어요. 레이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레이저가 직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포는 튜브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가게 되면 레이저하고 셀이 만나는 순간 이 레이저 빛들이 사방으로 이제 산란이 되게 돼요. 그 중에서 그 산란되는 빛 중에서 레이저의 직진 방향에 있는 포워드 스캐터라는 디텍터가 있어요. 이 디텍터에 모이는 빛들을 저희가 자세히 봤더니 세포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분산되는 빛들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 FSC에 모이는 수치를 가지고 세포가 크다, 작다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저의 90도 방향에 위치하는 사이드 스캐터라는 디텍터가 있는데요.
이 디텍터에 모이는 빛들을 보니 대부분 직진해서 소기관에 의해서 맞고 이렇게 튀겨져 나가는 빛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드 스캐터에 모이는 빛이 많다라는 거는 내부가 복잡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활용하는 정보는 아니지만 이 FSC와 SSC가 중요한 이유는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레이저 통과하는 모든 입장은 다 분석한다고 했어요. 다 데이터가 나와요. 하지만 그 안에는 제가 원하는 셀도 있고 정말 백그라운드가 되는 파티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부분만 찾기 위해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지금 이 데이터는 블러드에서 RBC를 제거한 다음에 이제 봤어요. 장비에다가 찍어봤는데 X축은 지금 FSC니까 사이즈를 의미를 할 거고요. Y축은 SSC니까 내부의 복잡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개의 파퓰레이션이 크게 보이고 있어요. 앞부분 이 아이는 나머지 두 개보다 X축에서 봤을 때 사이즈가 작아요. 그리고 이쪽 뒤쪽에는 사이즈가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놀러리티 부분에서 보면 얘는 단순하고 얘는 복잡하다. 이렇게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내가 준비한 게 블러드니까 이 안에는 림포, 모노, 그래놀이 있겠지. 그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작고 단순하니까 얘는 림포사이트겠구나. 그리고 이쪽은 복잡하고 사이즈가 큰 편이니까 그래놀로사이트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오늘 내가 형광을 무엇을 분석할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T셀, B셀 이렇게 보겠다. 그러면 이 부분을 선택을 하셔야겠죠. 림포사이트를 선택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보셔야지 정확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FSC, SSC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얻어가시는 플로로센스 부분을 보시면 각각의 형광은 고유한 이제 익사이테이션과 에미션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레이저의 그 파장대에 의해서 익사이테이션이 되고요. 그리고 에미션 하면서 외부로 이제 빛이 방출하게 되는데 이것도 고유한 파장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FITC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FITC 안티바디 부트머 형광 구매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용 설명서를 딱 열어보시면 맥시멈 엑사이테이션, 맥시멈 에미션 파장대가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장비에서 어디를 보면 될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세포 하나에 형광이 많이 붙었을 경우에 X축에서 더 먼 곳에서 이렇게 피크가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X축, Y축 각각의 형광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은 하나의 셀에 형광이 다 안 붙은 네거티브가 될 거고요. 여기는 하나의 셀에 두 종류의 형광이 붙은 거, 그리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각각 싱글 파지티브가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장비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짚어보자고 하면은 저희가 시스템을 3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플루이딕스, 그다음에 옵틱스, 일렉트로닉스로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는 흘러가는 셀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흘려주는 부분을 저희가 플루이딕스, 그 다음에 레이저에 의해서 시그널이 만들어지고 시그널을 모아주는 디텍션 하는 부분까지가 옵틱스. 그리고 이제 디텍션 되면 이제 도착한 정보는 빛의 형태로 띄고 있을 거잖아요. 그걸 저희가 소프트웨어에서 분석을 하려면 어떤 수치적인 정보를 전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렉트로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플루이딕스 보시면요. 장비 안에 이제 흘러가는 부분은 두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당연히 샘플을 저희가 넣어줄 거니까 샘플이 흘러갈 거고요. 쉬스라는 게 항상 함께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장비 가시면 옆에 이렇게 통이 하나 있고 거기에 쉬스를 채워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같이 흘러가요. 이유는 뭐냐면 자, 이쪽에서 레이저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샘플이 이렇게 올라가서 만나는데 샘플도 결국 하나의 물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물줄기가 액체다 보니까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앞에서 시그널을 맞기도 하고 조금 뒤에서 맞기도 하고 뭐 기울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동일한 셀이더라도 시그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바깥쪽에서 이렇게 쉬스가 감싸준다고 보시면 돼요.
감싸줘서 레이저를 만나는 순간에 항상 일정한 위치에 있도록 잡아줘서 포커싱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샘플이 항상 더 높은 압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각각의 액체가 섞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레이저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일렬로 잘 안정화된 스트림이 정보를 읽게 되고, 그리고 다 읽혀진 샘플하고 시스는 웨이스트 탱크 쪽으로 이제 버려지게 됩니다. 플루이딕스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은 샘플을 읽는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천천히 읽으실 수도 있고요, 패스트 모드에서 빨리 읽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개의 차이를 보면은 아무래도 샘플이 더 높은 압력으로 가게 되면 이 샘플 스트림의 굵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빠르게 가게 되면 여기가 샘플 스트림이 조금 더 넓어지기 때문에 레이저를 만나는 순간에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나 세 개가 동시에 레이저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천천히 올라갈 때는 이렇게 일렬로 올라가는데 높은 압력으로 갔을 때는 조금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선생님 실험에 따라서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셀사이클 실험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는 2N 셀즈라고 4N 셀즈라고 구분을 해내야 돼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 2N짜리가 두 개가 동시에 올라가면 4N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셀사이클 보실 때는 제일 낮은 속도로 올리시는 거를 항상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하셔야지 예쁜 피크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제 형광을 분석하세요. T셀이 몇 프로고 NK가 몇 프로고 이걸 보시자 했을 때는 사실 저렇게 두 개 올라갔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 형광을 분석하실 때는 저희가 로그 스케일로 보게 되잖아요. 로그 스케일의 차이는 결국 100배, 1000배 요거를 구분하기 때문에 2배, 3배가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셀사이클 같이 리니어 스케일로 보실 때는 무조건 로우로 올리시는 게 좋을 거고요. 만약에 이제 형광을 보신다 했을 때 어떤 속도로 해야 하냐, 그걸 고민하실 때는 돌려보시면 돼요. 로우로 한번 해보시고, 미디움으로 해보시고, 하이로 했을 때 데이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이로 하셔서 빨리 읽으시는 게 더 유리하시겠죠. 그리고 옵틱스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레이저에 의해서 익사이테이션 되고, 그다음에 익사이테이션에서 에미션된 시그널들이 모아지는 부분, 옵틱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사이토플렉스는 지금 모델이 모양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사실 내부에 들어가는 뭐 레이저 개수나 읽을 수 있는 사양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공동기기실에 있는 거는 요 아이고요. 블루레이저하고 레드레이저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옆에 있는 칼리버를 기존에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랑 이렇게 매칭을 시키시느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추가로 바이올렛도 가능하십니다. 이 장비에서 보시면 이제 시그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레이저가 가서 시그널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시그널들이 블루레이저에서 만들어진 게 한 묶음, 레드에서 만들어진 게 한 묶음, 이렇게 돼서 장비 안쪽 디텍터로 이렇게 전달이 돼요. 파이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칼리버는 엄청 크잖아요. 그게 큰 이유가 이제 시그널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는 이제 거울 같은 것들이 달려있어요. 반사돼서 디텍터로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반사되거나 하다 보면 약간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서 옵티컬 파이버 형태로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장비 위쪽에 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각각의 디텍터예요. 그래서 블루레이저에서 온 애들이 한 묶음, 레드, 바이올렛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오늘 FITC하고 PE하고 동시에 염색을 했어요. 이거 어디서 익사이테이션 되는지 아세요? 블루레이저에서 익사이테이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그널이 만들어질 때 얘가 동시에 같이 모으는 거예요. FITC 시그널, PE 시그널. 그러면은 저희가 디텍터에서 분석할 때는 이거를 각각 쪼개줘야 되겠죠. 그렇게 쪼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렇게 옵티컬 필터가 있어요. 옵티컬 필터 보시는 방법은 이제 뭐 종류는 숏패스, 밴드패스, 롱패스 이렇게 있는데 이 장비에서 밴드패스밖에 사용이 안 돼서 요거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숫자가 써 있어요.
숫자가 500 슬러시 50이라고 써 있으면 500 플러스 마이너스 25의 영역만큼만 받아들인다가 돼요. 나머지는 반사시키고. 그게 어떻게 장비 안에서 구현되는지 보시면요. 이게 아까 앞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뭐 블루레이저 디텍터 하나를 제가 열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시그널이 들어와서 첫 번째 필터를 맞게 돼요. 이게 까만색에 지금 USB 같이 생긴 게 이렇게 딱딱딱 꼽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디텍터를 딱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780 여기서부터 할게요. 610 슬러시 20이에요. 그러면 여러 개의 시그널 중에서 610 플러스 마이너스 20만큼, 그러니까 590부터 620 나노미터 사이에 있는 시그널들만 여기를 통과를 해요. 그럼 이 뒤에 이제 금색 부분이 실제 디텍터예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빈만큼만 첫 번째 디텍터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반사돼요. 반사되면 거울 이쪽에 있는 판에 맞고 그 두 번째로 또 들어가요. 두 번째는 585 슬러시 42예요. 그럼 또 그 영역만큼만 디텍터로 들어가고 반사.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장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시그널이 동시에 들어오더라도 각각 디텍터에 맞게 필터에 의해서 이렇게 시그널을 나눠주게 돼요. 그 말은 결국 이 디텍터는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사양이 똑같아요. 대신 그 앞에 어떤 필터를 꽂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가 달라진다는 의미고요. 지금 이제 세팅되어 있는 필터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좀 특이한 실험을 하세요. 그래서 내 형광은 우리 공동기기에서 못 본다. 이렇게 되면 장비를 하나를 더 사시는 게 아니죠. 우선 교체할 수 있는 필터가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블루레이저에서 익사이테이션이 되는데 다른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추가 그 필터에 의해서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면 요거 그냥 빼시면 돼요. USB 꽂듯이 꽂고 새로 이제 구매하신 거 이렇게 꼽으시면 그 시그널을 보실 수 있으니까 확장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공동기기실에 있는 컴플렉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5개인데요. 내신 건가요? 아니면 위치하나요? 4개 있어요. 아마 여기서 PC7 디텍터가 없거나 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장비에 있다가 가서 교육할 때 보시면 그거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형광 하나가 만들어내는 시그널은 이렇게 브로드예요. 브로드하지만 장비에서 시그널을 받아들이는 영역은 제가 네모진 이 부분. 결국 이게 필터의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장비 회사마다 거의 비슷한 필터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 영역대가 조금 달라요. 어떤 거는 저희 건 40의 영역을 보지만 어떤 데는 25만큼만 보는 데도 있고 그래서 사양이 좀 다르니까 시그널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ECD라는 여기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를 빼셨어요. 빼면 아무리 디텍터가 달려있다고 하더라도 시그널을 보실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ECD 디텍터를 빼고 615에서 한 80 정도의 영역을 볼 수 있다. 그런 필터를 끼시면 또 다른 종류의 형광을 분석하실 수 있다. 그래서 플로 사이토메트리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 필터하고 디텍터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부러 준비를 한 거라서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이건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사양은 아니고 예시라는 거니까 이따 장비 가가지고 필터 보는 거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기본 형광에서의 기본 디텍터에서 형광 어떤 거 사용하시는지. 근데 이것도 예시예요. 선생님 장비마다 사양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플로우 실험 하실 때 되게 어렵지만 재밌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컴펜세이션이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컴펜세이션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방금 앞에서도 봤는데 어떤 그 형광의 시그널은 이렇게 스펙트럼 형태를 나타내면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는 이 필터 영역만큼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두 개의 형광을 사용했을 때를 보면 아무래도 얘네가 스펙트럴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근접한 그 필터에 대해서는 옆으로 끼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그런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게 FITC랑 PE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걸 뭐 문제라고 하기는 조금 그래요. 왜냐면 저희가 해결을 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FITC 시그널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얘가 꼬리가 옆으로 이렇게 길다 보니까 이 빨간색 부분 있죠. 이 빨간색 부분은 FITC 시그널인데도 P 입장에서는 시그널이 있는 것처럼 읽혀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원칼라를 쓰세요. 원칼라를 쓰신다고 하면 이게 뭐 100이 나오든 200이 나오든 상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FITC, P를 동시에 본다 라고 했을 때는 항상 P의 시그널 플러스 빨간색만큼 더 높게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실험하기 전에, 샘플 읽기 전에 FITC만 장비에 넣어서 P가 얼마큼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만큼 나온다. 그럼 샘플에서 P가 계속 10씩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컴펜세이션이라고 하고, 만약에 컴펜세이션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2컬러부터는 무조건 컴펜세이션 하셔야 되고요. 하게 되신다 하면은 사용하시는 형광에 대한 싱글 파지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FITC가 파지티브하게 나와야지 얼마큼 들어가는지 아는데, 줄기세포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은 안티바디를 붙인다고 해서 시그널이 없는 게 있잖아요. dim하거나 시그널이 안 나오는 마커가 있는데 그런 애들은 강제로 파지티브를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시약회사 같은 데 보면은 비드에다가 안티바디를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비드에다 붙이면 무조건 그냥 파지티브가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파지티브한 샘플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비드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칼리버에서 컴펜세이션 해보신 분 계세요? 조금 헷갈렸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가 있고, 만약에 PE 디텍터에 들어간, 조금 바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PE 디텍터에 들어간 FITC 시그널을 이렇게 앞에가 빼기예요. 빼준다 해서 0이었던 거를 점점 수치를 올려주면 실시간으로 파퓰레이션이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가 지금 네거티브 파퓰레이션이고요. 이게 포지티브이기는 한데 지금 저는 장비에다가 FITC만 넣었거든요. FITC만 넣었는데 네거티브보다 위쪽에 있어요. 그 말은 PE가 일부 디텍션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수치를 올리면서 얘가 이렇게 네거티브랑 나란한 위치가 될 때까지 숫자를 고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데 사이토플렉스에서 조금 더 쉽게 시각화해서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손바닥이 있어요. 손바닥 아이콘이 있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끌어내리시면 돼요. 끌어내려서 네거티브랑 나란한 위치에 올 때까지 손바닥을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여기 숫자도 알아서 변경이 될 거예요. 수치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드래그해서 두 개가 좀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존 장비를 쓰시던 분들은 이렇게 수치로 하는 게 더 편하시다라고 하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매트릭스에서 어디를 바꿀지 찾는 것도 힘들거든요. 살짝 움직여보면 0에서 바뀌는 위치가 있어요. 여기구나. 좀 그걸 인지를 하시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그 좀 아무래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니까 미세하게 조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숫자를 올리고 내리고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여러 가지 장비에서 오토 컴펜세이션 거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2컬러 보신다고 하면은 각각의 싱글 파지티브를 준비하셔서 오토 컴펜세이션 파일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이제 시키는 대로 걸어주시면 컴펜세이션 값을 맞춰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손으로 내리거나 숫자를 올리는 그 과정을 얘가 대신 해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저희 그 사이토플렉스만의 장점이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실험하실 때 프로토콜에 보면은 매일매일 컴펜세이션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비는 매일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기존 장비들은 PMT라는 디텍터를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그널 조절하실 때 볼티지 조절하셨잖아요. 근데 얘는 디텍터가 APD 디텍터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좋다는 거고, 지금 컴펜세이션에서 포커싱 하셔야 될 부분은 볼티지 값이 증가하면 PNT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그 스케일 이런 식으로 이제 시그널이 올라갔어요. 근데 APD 디텍터는 개인 값을 조정하게 되면은 시그널이 리니어한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오늘 어제보다 개인 값을 뭐 10만큼을 더 줬어요. 그러면 시그널이 얼마큼 증가할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잘 잡아 놓으시면 어제 오늘 개인 값 차이를 자기가 계산을 해줄 수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뭐 1년 내내 컴pen세이션 안 하시면 안 되고 중간에 선생님 주기를 정하셔서 이렇게 한 번씩 보셔야 돼요. 뭐 셀의 그 샘플 자체의 뭐 형광 정도도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조사에서 리에이전트 회사에서 나오는 형광도 랏이 달라지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안 해도 된다고 했다고 아예 안 하시면 안 되고 이제 한 번씩 뭐 처음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두 달에 한 번씩 점검하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렉트로닉스 부분에 가면은 저희가 디텍터에 지금 빛의 형태를 띠고 있는 시그널이 모아졌고 이제 이거를 저희가 수치화해서 그래프, 저희가 플롯이라고 부르는 그 그래프에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이저가 지금 있고요. 세포 하나가 이 레이저를 통과해서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볼티지 펄스라고 하는 게 각각의 디텍터에서 다 생성이 돼요. 그래서 중간을 지날 때 제일 피크였다가 이제 내려가는 거. 그러면 제가 장비에 뭐 6개의 디텍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6개의 디텍터에서 모두 이 볼티지 펄스가 생성이 돼요. 다만 제가 FITC 형광을 셀한테 줬다라고 하면 FITC 쪽 디텍터에서는 훨씬 큰 볼티지 펄스가 생기겠죠. 그 나머지는 네거티브 정도의 수준 이렇게 생기면 저 볼티지 펄스를 숫자로 바꾸는 방법은 3가지예요. 이 면적을 숫자로 바꿀 수 있고요. 아니면 높이, 아니면 지나간 시간, 미드스를 바꿀 수 있는데 장비에서 기본으로는 A 값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칼리버는 아마 H 값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속도 면에서 A가 조금 더 정확하기 때문에 A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H나 W 값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세팅하는 건 이따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세포 하나, 이벤트 1이라고 표시되는 게 세포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포 하나가 지나가게 되면 제가 사용하는 모든 디텍터에서 볼티지 펄스가 생기고 그 볼티지 펄스를 수치화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2번째 지나가고 3번째 지나가고 하면 이런 숫자의 집합이 쭉 생기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만약에 PE하고 FITC의 그 다플랫을 그리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 이벤트가 마치 좌표처럼 89, 675에서 여기 찍히고 그 다음 찍히고 그 10,000개 뭐 이렇게 찍히다 보면은 결국 어떤 파퓰레이션을 형성을 할 거고 저는 그걸 기본으로 이제 게이트도 하고 바도 트고 해가지고 퍼센트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사실 로우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게 FCS 파일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선생님들이 플랫을 안 그리면은 아무리 데이터를 읽어도 저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플랫을 그리실지도 논문 참조하시거나 프로토콜을 보셔가지고 미리 결정을 하고 시간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사이토플렉스에서 지원하는 것들이고요. 다플랫은 많이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X축, Y축 두 개의 파라미터를 보실 때는 다플랫, 덴서티 플랫, 컨투어 플랫 요거 3개를 많이 보시고요. 하나만 보겠다, X축 하나의 파라미터만 보겠다 했을 때는 히스토그램을 보실 수 있고 1번 튜브와 2번 튜브의 히스토그램을 비교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렇게 오버레이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원리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장비 안에 이제 레이저가 있고요. 레이저가 오게 되고 샘플 그 튜브에서부터 얘가 로우나 미디움, 하이의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요. 세포가 올라가게 되면 레이저를 맞게 되면은 각각의 디텍터에 이렇게 볼티지 펄스가 생기고 그 볼티지 펄스를 수치화해서 저희가 이렇게 각각의 다플랫 혹은 히스토그램을 표현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게 정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사용하시는 장비가 얼마나 좋은지는 알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페이지를 더 준비를 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사용했던 칼리버 장비는 장비가 크고 시그널이 디텍터까지 전달되는 데까지 많은 여행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그널 손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실험하다가 나도 모르게 팔꿈치를 쳤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거울들이 이렇게 조금 빗나가겠죠? 그러면 디텍터로 가야 할 시그널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얼라이먼트 이슈도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장비도 굉장히 작아졌죠. 컴팩트한 사이즈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플루이딕스 부분인데요. 기존 장비들은 저희가 흔히 5mm짜리 백스 튜브라고 부르는 그 튜브만을 사용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샘플을 빨아 올릴 때 그 튜브 자체에다 압을 걸어서 그게 빨아서 올려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장비, 사이토플렉스 장비 안에는 여기 펌프가 달려있어요. 펌프가 달려있어서 얘가 자발적으로 샘플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백스용 튜브든 1.5mm짜리 튜브든 다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막혀있지, 압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튜브 사용이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이 샘플 프로브가 닿을 수 있는 위치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튜브든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제 옵틱스 부분이 가장 큰 장점, 어드밴티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APD라는 디텍터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페이턴트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 장비에서만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존 그 PMT 시스템보다 시그널을 엄청 많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PMT가 한 30%의 시그널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80%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센시티비티가 좋아요. 시그널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게 되니까 이제 그 위치만 좀 조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인프라레드 쪽을 이 장비에서는 공동기기에는 없기는 한데 이제 장파장 쪽으로 갈수록 PMT 같은 경우는 시그널이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피크를 걸면 8개 피크가 나와야 되는데 PMT에서는 피크가 8개가 다 안 뜨고 같은 경우는 APD 디텍터를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커머셜한 다이가 여기까지거든요. 파장대가 거의 대부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십니다. 지금 되게 좋은 장비를 쓰고 계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기존의 그 칼리버 장비가 압력을 이용해서 빨아 올렸다라고 하면 자발적인 펌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거 어플리케이션 노트라는 이 북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여기 이 주소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에서 사이토플렉스 어플리케이션 노트 이렇게 치셔도 이런 게 가능하신데 본사에서는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 어떤 시약을 사용했고 사이토플렉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세팅을 했고 플러스 뭘 그려서 이런 데이터를 얻었다라가 있으니까 선생님 실험이랑 완전히 온라인이 딱 맞지는 않겠지만 참고하시기에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장을 넣어놓고요.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데 샘플 하나를 두고 저희가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우선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서피스 마커에다가 안티바디 붙이셔서 어느 정도가 퍼센티지나 인텐시티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인트라 쪽으로 많이 가셔가지고 안티바디를 그러니까 세포 내부에서 발현하는 안티바디 혹은 트랜스펙션 그 팩터들도 보시고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안티바디를 집어 넣어주세요. 그래서 얼만큼 있는지를 확인하시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포 내부에 어떤 프로테인을 발현하기 위해서, 혈관 프로테인을 발현하기 위해서 GFP나 YFP 정도를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 프로세스 쪽에 오시면 에이팝토시스나 셀 바이빌리티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프롤리퍼레이션을 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토카인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그냥 사이토카인 그냥 분석하신다고 하면 실험에서 엘라이자 해가지고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셀 단위에서 얼만큼 이제 분비가 되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인트라셀룰라 보듯이 세포 내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이토카인을 세포 내부에다 가둬요. 가둔 다음에 이제 그게 얼만큼인지를 안티바디를 넣어서 측정을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엘라이자라는 다른 방법이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저희는 표면에다가도 안티바디를 붙일 수도 있고 안에다도 붙일 수 있으니까
T셀에서 인터페론이 얼마큼 나왔고 B셀에서 얼마큼 나왔고 셀별로 분리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 데이터는 바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슘 플럭스나 ROS 레벨을 보실 때 이 장비가 그 튜브가 오픈된 상태에서도 로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읽으면서 이제 트리트를 하실 수 있어서 또 사진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피노타이핑이죠. 셀 서페이스에다가 안티바디를 붙이셔서 그 셀마다의 특정 표면 마커를 붙이시는 방법이고요. 이때 바이오빌리티를 동시에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데이터를 얻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이오빌리티 다이를 붙여서 여기 보시면 살아있는 세포에는 다이가 네거티브예요. 다이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네거티브한 부분을 게이팅해서 각각의 그 셀별로의 마커를 붙이셔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서페이스 마커 분석하시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나 동시에 보시고자 하면 여기서 컴pen세이션 이슈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게이팅을 어떻게 하실지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셀룰라 사이토카이너스 이거 같은 경우는 우선 CD4 여기는 CDA 이렇게 해서 각각의 셀별로 인터페론이 얼마나 나왔는지 TNF가 얼마나 나왔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 사이클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세포 주기에서 뭐 G0 지연기, G2N기 이런 걸 구분을 하실 때 보통은 이렇게 피크가 나타나게 되고 첫 번째 피크가 2N이고 두 번째 피크가 4N이고 그 사이가 이제 S이다 라고 해서 판단을 하게 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얘는 조금 세팅하는 방법이 기존 다른 방법들이랑은 좀 달라서 네거티브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네거티브에 비해서 얼만큼 발현했나를 보는 게 아니고 두 개의 피크가 어떻게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됐느냐를 보기 때문에 정상인 샘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의 2N, 4N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쟤를 놓고 그 다음에 어떤 양분을 처리했을 때 각각의 피크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얘만 예외예요. 얘만 예외로 네거티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피크 위치를 여기 플랫에다가 일정한 위치에 두시는 게 나중에 데이터를 처리하실 때 좀 예쁘고 보시기가 좋아요. 그래서 뭐 장비마다 여기 스케일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장비에서는 50에 두시는 분도 계시고 100에 두시는 분도 계세요. 첫 번째 피크를. 그럼 당연히 두 번째 피크는 50에 뒀을 때는 100에 올 거고 100에 뒀을 때는 200에 올 거고 대신에 모든 튜브의 샘플을 그렇게 얼라인을 다 맞춰 놓으시면 나중에 분석하시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셀 사이클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하실 거는 보통 FSC, SSC에서 저희가 이렇게 게이팅을 한다고 했잖아요. 맨 처음 말씀드렸던 거 원하는 셀만. 근데 이때는 이 앞쪽에 0의 근처에 있는 것들은 대개는 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좀 더 이렇게 크게 잡으셔도 돼요. 어떤 셀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 앞쪽만 잘라내고 더 크게 잡으셔도 되고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아까 속도를 천천히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두 개가 함께 올라가면 2N짜리 두 개가 올라가서 데이터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그건데 저희가 더블렛을 골라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플러스에서도 더블렛을 한 번 더 골라낼 건데 그때는 FSC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PI로 하셔야 되고 A하고 H 값을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같은 파라미터에 아까 제가 에어리어 값을 볼 수도 있고 하이트 값을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A하고 H거든요. 그 A와 H를 동시에 놓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동그란 단일 셀이라고 하면은 A 값이나 H 값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더블렛이다라고 하면은 아까 볼티지 펄스가 요렇게 생겼었잖아요. 이게 하나, 두 개가 생겨요. 더블렛은. 그러면 H 값은 거의 비슷한데 에어리어 값은 그 펄스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A 값이 되게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일직선상에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싱글렛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난히 H 값은 같은데 A 값이 큰 애들이 있어요.
얘네는 더블렛이니까 제외하고 이 부분만 이렇게 게이팅 해가지고 피크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셀 바이어빌리티를 보실 때는 바이어빌리티 다이를 붙이시잖아요. 염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 상태가 안 좋으면 이 다이들이 안쪽으로 스며 들어가요. 스며 들어가기 때문에 염색이 된 거, 이쪽이 염색이 된 게 요거겠죠? 얘네들은 제외를 하고 살아있는 것만 분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카운팅, 셀 카운팅 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가 몇 개다, 몇 퍼센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제가 앞에서 그 인트라셀룰라나 세포 내부로 이제 안티바디를 넣어서 이제 보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아무래도 안티바디를 안쪽으로 픽스펌을 하려고 하면 세포막이 다 손상이 되니까 이런 다이로는 살아있다 죽어있다를 판단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다이가 이제 흑색을 바이어빌리티 다이예요. 저 V가 빠졌는데 이 다이를 사용을 하면은 세포 내부, 살아있는 세포 말고 죽어있는 세포 내부에 있는 프로테인을 가서 이 다이들이 바인딩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거를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형광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바이어빌리티 다이 때문에 하나를 사용해버리는 게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다이 채널이 되게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메인으로 보시는 거 다 결정하고 나머지 남는 거 선택해가지고 드시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롤리퍼레이션 어세이를 보실 때는 CFS를 많이 보시는데 이제 얘가 하나의 셀에 100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번, 두 번 프롤리퍼레이션 할수록 그 양이 반씩 줄어들겠죠. 그래서 피크가 점점 앞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느 정도 프롤리퍼레이션이 진행이 된다라는 걸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BRDU 같은 경우는 DNA가 합성되는 시점에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기 때문에 세븐에이드가 셀사이클에서 PI랑 같은 역할이라고 봤을 때 지금 X축이 셀사이클의 피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2N 피크고 4N 피크고 얘는 BRDU가 포지티브잖아요. 결국 얘가 S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사이클 보실 때 첫 번째 피크와 두 번째 피크 사이가 S기잖아요. 그거 게이팅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힘들어요.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그렇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는 BRDU 하나를 넣으면은 S기가 이렇게 위쪽으로 뜨게 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시는 게 에이팝토시스고요. 에이팝토시스를 보시는 방법은 뭐 시기별로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처음에 에이팝토시스가 유도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레벨에서 전이의 차이가 나요. 그걸 저희가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이의 차이가 나게 되고 세포 내부에 있는 캐스페이즈 같은 관련된 프로테인들이 이제 발현하기 시작합니다.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리고 핵 안에서는 DNA가 프래그멘테이션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막이 점점점 상태가 안 좋아져서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모양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세포막이 어떠냐를 가지고 에이팝토시스가 유도됐다 안 됐다를 보시는데 그 에이팝토시스랑 셀리데스랑 조금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보시면 보통 아넥신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아넥신은 세포막을 보게 되면은 세포막 안쪽에 포스파티딜 세린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빨간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세포 안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가 세포막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요. 얘가 이제 데스 쪽으로 가요. 가게 되면 안쪽에 있던 포스파티딜 세린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튀어나오게 되면 아넥신 5라는 게 가서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바인딩을 했느냐에 따라서 에이팝토시스가 얼마나 유도됐다 이걸 판단을 하는데 얘가 에이팝토시스가 결국 계속 유도가 되다 보면 조국에는 셀 데스로 가겠죠. 그래서 마커를 두 개를 붙여요. X축에 지금 아넥신을 붙였고 Y축에 PI를 붙였어요. 얘는 중간 과정이고 얘는 결국 중립.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네거티브 상태에 살아있다가 점점 얘가 아넥신이 많아져요. 세포막이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다가 결국 너무너무 안 좋아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가요. 근데 데이터를 읽었더니 얘하고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중간 과정이 없이 몽땅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약물을 처리하셨다라고 하면 약물 농도를 좀 낮추셔야 되고요. 이 부분을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네거티브 위치에 있다가 데이터 보시면 점점점 아넥신 포지티브한 곳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베이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세팅을 잘못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샘플을 그냥 이것만 준비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을 찾으셔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레퍼런스가 돼서 약물 처리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DNA에 프래그먼테이션이 일어나서 BRDU가 이렇게 끼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네거티브한 상태, 점점 밀도가 될수록 이쪽 포지티브가 나오는 거고, 이건 어차피 싱글 스테이닝이랑 같아서 보시는 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캐스페이지 같은 경우는 세포 내부에서 발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처음에 그 세포 모양 보여드렸을 때 안티바디를 안으로 집어넣는다, 픽스 펌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방법을 통해서 스테이닝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캐스페이지는 전 잘 모르는데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에이팝토시스 스텝에 따라서 보시는 게 다른 것 같고, 유도가 됐을 때 이렇게 네거티브 포지티브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레벨에서 에이팝토시스가 유도가 되면 그 전이의 차이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이 차이에 따라서 JC1이라는 다이가 있는데 얘가 색깔이 좀 달라지나 봐요. 그래서 정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더블의 색깔, 두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다가 에이팝토시스가 유도되게 되면은 싱글 포지티브 좀 내려와요. 그래서 그 레이셔를 가지고 에이팝토시스가 얼마나 유도가 됐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칼슘 플럭스는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예전 장비는 이거 빨리 뽑았다가 빨리 넣고 빨리 넣고 하셔야 되는데 사실 어려웠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밖에다가 놓고 튜브를 밖에다가 놓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바로바로 데이터를 읽으실 수도 있고요. 꼭 이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그냥 튜브 넣어놓고 뭐 옐로우틱 같은 거는 충분히 들어가니까 이렇게 넣으시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펌프 방식으로 볼륨을 빨아들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볼륨을 빨아들일 때 정확한 볼륨 매트릭이 가능해요. 그래서 1마이크로, 2마이크로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카운팅은 가능하잖아요. 지금 1마이크로 빨아들이는 동안에 셀이 몇 개가 지나갔다, 이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셀 카운팅, 애솔루트 카운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셀 카운터기를 대신해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DC에다가 도말해가지고 콜로니 카운팅 다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바이빌리티 다이어그램도 넣고 게이팅 해가지고 몇 개다라는 걸 판단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수질이나 미생물 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EV를 되게 많이 보세요. EV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는 이제 장비 감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거는 구분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장비의 장점은 센시티비티가 좋아졌기 때문에 EV 구분하시는 것도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플리케이션인데, 어플리케이션이 좀 지루하신가 봐요. 피곤하신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 장비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 세 팀으로 나눠서 실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셨겠지만 거기가 그렇게 장소가 멀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소프트웨어 메뉴 같은 거는 미리 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보게 되시면 사이트 익스퍼트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할 거예요. 얘는 무료예요. 무료라서 제가 그 바탕화면에 꺼내 놓을게요, 소프트웨어를. 그럼 USB 가지고 오셔서 그 USB 넣어가지고 선생님 컴퓨터에다가 이제 까시면 가져가셔서 보실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를 처음에 이렇게 열게 되시면 제일 먼저 이 창이 뜰 거예요. 이 창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파일을 만들라는 거예요. 얘는
키면서부터 저장이 시작되는 거라서. 그래서 보시면 뭐 기본적으로 뉴 익스페리먼트를 만드셔가지고 저기다 오늘 실험을 저장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어제 내가 했던 실험을 가져오겠다고 하면 이쪽에 있는 오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뉴 익스페리먼트를 만드실 때 보면은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동일한 이름의 폴더하고 XIT 파일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 소프트웨어에서 작업하는 이 하얀 바탕에 뭐 플랫 그리고 하는 그 파일이고요. 이 폴더 안에는 아까 제가 그 튜브에 대한 FCS 파일이 생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뭐 5개 튜브면 5개에서 이 안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내가 다 읽었으니까 내 컴퓨터에 가가지고 분석을 하겠다 하면 요거랑 2개 세트로 가져가요. 요거 하나만 가져가시면 이게 없기 때문에 다시 다 그리셔야 되고, 이것만 가져가시면 데이터를 안 가져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세트로 해가지고 가져가시고요. 스타트업은 파일에 가시면 여기 시스템 스타트업 있어요. 여기 사이트 메타예요. 여기 위에 메뉴가 있잖아요. 여기 메뉴에 사이트 메타라는 메뉴가 있고 시스템 스타트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려운 과정은 아니고 장비 키시고 바로 하시면 되는데, 얘가 설명을 해줘요. EML에 GW를 로딩 시켜라. 근데 1.5ml 튜브에는 EML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5ml 튜브에 한 3분의 2 정도만 채우셔가지고 걸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얘를 걸어준 다음에 이제 런 하시면 돼요. 런 하시면 프라이밍을 하고 알아서 체크한 다음에 컴플리트 되니까 이게 한 10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거 하시고 뭐 샘플 준비하시고 하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를 보게 되면은 지금 상단에 있는 메뉴들이 있고 그 왼쪽에 있는 메뉴가 있어요. 상단의 메뉴가 결국은 이쪽에 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서 지금 이 부분은 샘플을 읽게 되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읽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당 이벤트가 몇 개고 어볼트 된 게 몇 개고 시간 얼마나 됐고, 그래서 이거는 조정하시는 부분은 아니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설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벤트 투 디스플레이라는 거는 플랫을 하나 그리셨을 때 거기에 몇 개 다시 찍히는 걸 보겠냐예요. 제가 데이터를 딱 봤더니 너무 시커매요. 다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걸로 숫자를 낮추시고 5,000이나 1,000으로 낮추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게이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희미해가지고 잘 구별을 못하겠다 했을 때는 또 반대로 수치를 올려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거의 뭐 디폴트로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이벤트 투 디스플레이, 이벤트 투 레코드, 그래서 저장을 할 때 몇 개를 저장하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올 이벤트 기준으로 뭐 10,000개를 저장하겠다가 디폴트로 써있기는 한데, 올 이벤트로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아까처럼 FSC, SSC에서 림포사이트 게이팅 했잖아요. 그럼 제가 보고자 하는 셀의 기준이 림포사이트가 됐으니까 여기서 올 이벤트로 안 하고 그 림포사이트 P1 게이트 기준으로 10,000개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튜브마다 올 이벤트는 다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체크하실 수 있는 것은 시간인데요. 시간은 디폴트로 600초가 되어 있어요. 근데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600초가 될 일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냥 타임 리미트 하나 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선택하실 수 있는 게 볼륨. 1마이크로 읽으면 멈추겠다. 근데 이것도 사실 많이 사용 안 하시고 보통 센 실험 하시는 요거 이벤트 투 레코드를 올 이벤트로 할 건지 P1 기준으로 할 건지 지정해 주시면 되고, 여기 아래가 이제 샘플 플로우 레이트 보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디폴트로는 슬로우, 미디움, 패스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모드로 해가지고 알아서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센 실험 하시는 분들은 거의 커스텀은 사용하시는 일이 없고, 만약에 클리닝을 되게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커스텀으로 해서 클리닝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는 이제 제가 각각에 해당하는 튜브를 만들어서 튜브별로 데이터를 읽고 저장하는 부분이고요. 튜브 부분에 이렇게 가면은 이게 뭐 뉴 튜브를 만들고 디플리케이트, 삭제하는 것들 뭐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튜브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샘플 아이디도 있고, 그래서 이거 더블 클릭해가지고 각각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실 수 있고, 요 앞에 이렇게 네모 점이 있잖아요. 이거는 처음에는 없어요. 처음에는 없고, 자, 컴펜세이션을 하면, 아, 이 튜브는 컴펜세이션이 된 튜브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초록색인 부분은, 연두색인 부분은 데이터가 저장이 된 튜브예요. 저 튜브에다가는 이제 어떤 일도 수행할 수가 없고요. 근데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이니셜라이즈로 되어 있긴 한데, 장비를 스탠바이 상태에서는 이니셜라이즈를 눌러서 런 상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런을 누르고 난 다음에 세팅을 막 해요. 세팅을 다 하고 나서 괜찮아, 이 상태에서 저장하면 되겠어 해서 레코드를 누르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런을 눌렀는데 레코드를 안 누르면 여기가 파란 색깔이 돼요. 그거는 레코드는 안 했으나 지금까지 뭔가 유튜브에서 읽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스타팅 포인트를 맞추진 않고 그냥 러닝하면서 불러넣고 데이터만 있는 거라서 파란색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해서 제 스타팅 포인트 그 로직에 맞게 저장을 해주셔야지 모든 튜브가 동일하게 저장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퀴지션 세팅이라는 게 실제로 세팅하실 때는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 장비에서는 볼티지 조정하고 스레쇼드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얘는 이제 개인 값을 조정을 할 거고요. 요거를 키면 FSC, SSC 각각에 해당하는 그 수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바가 나와요. 그래서 바를 이용을 해서 위아래를 올리시거나 내리시거나, 혹은 숫자를 직접 50이든 60이든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또 여기 마술 같은 손바닥이 하나 더 있어요. 저 손바닥은 이제 G라고 적혀 있어요, 가운데. 그래서 G는 개인 값을 의미하는 거고, 선생님이 이제 플랫의 파퓰레이션 위치를 보면서 G를 조정하시는 거예요. 흥미로울 시그널을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여기 숫자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컴펜세이션 손바닥에는 C라고 써있어요. 컴펜세이션의 C. 그리고 이 손바닥은 G. 시그널 자체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G예요. 또 손바닥이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위쪽에 보면 이제 플랫을 그릴 수 있는 아이콘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얘는 히스토그램, 얘는 다플랫. 다플랫 옆에 보면은 이제 화살표 드랍다운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거기 보면 아까 봤던 컨투어 플랫이나 데저트 플랫들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되고, 여기 옆에 보면은 똑같이 히스토그램이랑 다플랫이 있거든요. 저거는 여러 개 한꺼번에 그리실 때. 그래서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내가 파라미터를 뭐 5개 이렇게 선택하면은 그 히스토그램이 동시에 5개 한꺼번에 생기니까 많이 그리실 때는 여기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저희가 파라미터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클릭하시면 이렇게 드랍다운해서 메뉴가 나타나니까 거기서 뭐 FITC든 뭐든 원하시는 거 그리시면 되고, 아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다 A 값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다 A인데 H 값 보고 싶으시다면 맨 아래 하이트가 있어요. 하이트에 가시면 각각의 파라미터가 쭉 나오니까 거기서 선택하시면 되고, W 값 같은 경우는 기본 디폴트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네, 이제 필요하시면 그것도 교체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그리고 나시면 플랫에서 우클릭을 여기서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건 뭔지 아시죠? 게이팅 하실 때 사용하는 툴이고, 걔는 여기 위에 또 있어요. 그래서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영역 정하고 포지티브 영역 정하고 이렇게 바를 치실 때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다플랫 같은 경우는 이 폴리건이나 렉탱글 아니면 이렇게 4분면 나누는 거 있죠? 4분면 퍼먼트 바꿔치는 거 이렇게 있고, 요새 힌지드라는 것도 많이 사용하세요. 왜냐면 이제 예전에 요거를 사용했을 때 보면은 네거티브보다 포지티브 이쪽이 되게 뚱뚱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싱글 포지티브이긴 한데 얘가 이렇게 높이가 안 맞잖아요. 높이가 안 맞으면 억지로 뭐 이 부분 이렇게 그려버리면 일부 부분이 포지티브로 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 팔을 올려줘요. 그래서 네거티브 영역을 임의로 맞춰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 게이팅을 하게 되시면, 보시면
제가 뭔가 여기 게이팅을 하잖아요. 게이팅을 해서 여기 P3라는 걸 만들어 놓으시면 여기서 볼게요. 여기 제가 P1이라는 게이트를 만들었다. 여기 반대로네요. P1 게이트를 만들게 되면 이 게이트를 이쪽에 적용하겠다 하면 이 위에 튜브 옆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 플랫 안에서 올 이벤트를 볼 건지 P1을 볼 건지, 아까처럼 얘기하면 림포 사이트를 볼 건지 그래뉴로 사이트를 볼 건지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이트는 여기 P1이라고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이름이 붙여지는데 더블 클릭하시면 이름도 바꾸실 수 있고 우클릭하시면 여기 색깔 같은 것도 다 바뀌실 수 있어요. 색깔이 랜덤으로 지정이 돼서 어떨 때 노란색으로 나와요. 노란색 되게 안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선생님이 보기 편한 색깔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게이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만약에 P1으로 표시하면은 이쪽 부분, 여기 앞부분 안 보이시죠? 그리고 오리벤트로 하면 다 보이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그리면 그 발을 치게 되면 자동으로 그 위에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근데 그 퍼센테이지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텐시티나 아니면 메디안 값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스태티스틱스를 보시면 되고, 보시면 여기에 스태티스틱스랑 하이어라키가 있어요. 이게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달라서 스태티스틱스를 처음에 키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벤트, 퍼센트 토탈, 퍼센트 페런트가 기본으로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데이터 저게 아니다 라고 하면 우클릭 하셔가지고 스태티스틱스 세팅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셔서 이런 창이 나올 때 헤더, 스태티스틱스, 파퓰레이션은 여기에 어떤 거를 표시를 할 건지를 말을 하는 거고요. 헤더 부분은 여기에 튜브 네임이나 샘플 아이디에다가 추가로 뭘 넣을지, 그리고 선생님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이 두 번째 탭에 있는 스태티스틱스 가셔가지고 나는 FITC의 메디안 값 보겠다, CV 보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여기까지 보셨고요. 이제 샘플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샘플은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네거티브 샘플에다가 제가 싱글 파지티브 컴펜세이션 한다라고 하면 싱글 파지티브를 만드시는 건데, 요즘 네거티브에 대한 문의를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어제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네거티브는 당연히 안티바디가 하나도 안 붙은 게 네거티브가 돼야 되고요. 파지티브는 여기에 내가 원하는 효과에 붙은 거. 그래서 네거티브와 파지티브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 요새는 아이소타입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FC 블락킹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걸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면 그렇게 돼요. 원래는 내가 원하는 안티바디만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게 파지티브가 되는 게 맞는데, 요거는 지금 너무 스페시픽하게 안티바디가 그냥 셀에 붙어버린 거예요. 아이소타입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파지티브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세포 표면에 FC 리셉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FC 리셉터가 내가 붙이려고 하는 안티바디 FC 부분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파지티브가 또 생겨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기본으로 네거티브를 잡게 되면은 얘랑 차이가 좀 많겠죠.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쓰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아이소타입이죠. 안 모르겠어요. 아이소타입이라는 건 제가 사용할 안티바디의 이 스페시픽한 리즘 빼고 아이소타입 부분 있죠. 그걸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인딩 하느냐 안 하느냐. 한다면 그 부분부터 0으로 치고 그걸 네거티브로 잡으면 된다, 이 말이고요. 만약에 FC 리즌에 이렇게 붙는 게 있다? 라고 하면 그 FC 리셉터를 블락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에이전트 회사마다 그거 부르는 이름이 다르기는 하던데, 그 FC 블락킹에 대한 거를 찾으시면 요 리셉터 부분을 블락하시고 가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걸 해야 하냐, 어떤 걸 써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잘 몰라요.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소타입은 기본적으로 많이 준비하시잖아요. 준비해서 그때 네거티브도 맨 처음 실험하신 날은 하나를 놓고 3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비교해서 만약에 실제로 네거티브가 맨 앞에 뜨고 그 다음에 아이소타입이 뜨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선생님은 아이소타입을 가지고 가시는 게 맞고, 근데 아이소타입이나 네거티브나 똑같은 위치에 떠요. 그럼 굳이 제가 안티바디를 계속 사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대신에 첫 번째 실험 정도는 그걸 하셔서 똑같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요. 이렇게 해서 네거티브 기준을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싱글 파지티브 만들어서 아까 했던 것처럼 컴펜세이션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컴펜세이션은 아까 이거 맨 처음에 떴을 때 여기 뉴 컴펜세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저걸 누르고 들어가시면 오토 컴펜세이션이 가능하시고요. 이런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러 개에 있는 파라미터 중에서 내가 오늘 컴펜세이션에 활용할 거, 아니 2컬러면 이 중에서 2개가 있을 거고 3개면 3개가 있겠죠. 그리고 이 앞에 보면은 언게이티드 셀이 있고 비드가 있거든요. 제가 파지티브가 안 나오거나 샘플이 적은 경우에는 강제로 비드에 붙여서 이제 시그널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셀을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비드는 이제 장비가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선생님이 필요한 플랫을 쫙 그릴 거예요. 그리고 튜브에다가 튜브 아까 그 튜브 이름에 FITC를 넣어라, P를 넣어라 이렇게 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넣어서 시그널만 읽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셀 사이클 보실 때 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FSC, SSC 다 플러스 무조건 기본이죠. 얘를 그려놓고 두 번째 필요한 게 지금 더블렛을 골라내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FSCA랑 FSCH랑 놓고 보셔도 돼요. 근데 그게 별로 뭐 구분이 없어요. 그냥 일직선상이 잘 나와요. 그러면 PIA나 PIH로 가보시면 돼요. 이거 2개 다 그려놓고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P에 해당하는 이거는 PI를 사용하셨을 때거든요. 그래서 P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시는데 여기 히스토그램이에요. 근데 히스토그램을 처음에 딱 키시면 이렇게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 로그 스케일 보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정할 수 있는 조그마한 아이콘이 있어요. 톱니바퀴 모양. 걔를 키시면 얘가 이제 뜰 거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이제 로고로 되어 있는 거를 옆에 미니멈 클릭을 해주셔야지 이제 예쁘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돼요. 로고. 슬로우 로고 보시는 거. 그래서 맨 처음에 셀 사이클 보실 때는 FSC, SSC에서 셀 파퓰레이션을 찾기예요. 뭐냐면 이게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를 읽었을 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이 장비가 감도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찍히는데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칼리버 같은 경우는 얘가 그 안에 안 찍히기 때문에 시그널을 뭐 감도시키던가 증가시켜가지고 차단했어야 되는데 얘는 찍혔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못 찾으세요. 그걸 이제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손바닥이 있어요. 아까 이제 G가 있는 손바닥이 있었고 C가 있는 손바닥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손바닥은 그냥 단순히 지금 안 보이는 곳을 이렇게 휘집고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손바닥을 누르고요. 여기 첫 번째에서 보시면 좋을게요. 첫 번째에서 보시면 지금 0에서부터 100까지 되어 있잖아요. 스케일을 한번 보면 어떻게 바뀌나? 이렇게 해서 어딘가 이제 사이트에 보통 이제 뭔가 이렇게 껴있는 부분은 천장이랑 그 벽을 보시면 뭔가 껴있는 것 같이 보여요. 땡기면 쭉 보여요. X축으로만 Y축으로만 다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앞쪽이 또 안 보이잖아요. 이 앞쪽은 손바닥 옆에 보면은 줄이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축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난 또 땡기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쪽 천장이랑 벽이 고정이 되는 거죠. 이제 얘를 누르면 그런 상태에서 영쪽은 이제 밀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영쪽 안 밀립니다. 저게 필요했어. 이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달라서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10의 7승까지를 다 보기 때문에 데이터는 어딘가 찍혀요. 근데 선생님 셀이 너무 크거나 시그널이 너무 밝으면 그때 이제 그래서야 G로 이제 조금 이렇게 줄이시면 되는데 FSC는 거의 조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제 셀이 어느 정도 있는 위치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보면 여기 손바닥으로 위치를 이렇게 찾아서 축을 고정시키는 이걸 눌러서 이걸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대충 파퓰레이션이 이 부분에 있다라고 보이죠? 보이면 폴리건으로 한번 해볼게요.
폴리건으로 클릭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P1이 여기 있으면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뭐 셀로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우클릭해서 초록색이 마음에 안 든다, 빨간색으로 바꾸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했기 때문에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셀들은 이렇게 색깔을 가지게 되고요. 지금 이제는 셀만 분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위에 와서 여기 올 이벤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셀 이렇게 바꾸면 이제 셀에 대해서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H하고 A 값을 동시에 이렇게 그린 이유는 이제 리니어한 더블렛을 구분을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 뒤에 또 뭐 있는 것 같으니까 손가락 한번 밀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제 생각엔 여기 진한 부분에 한 줄이 있고 그 흩날리는 셀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이 진한 이 라인이 싱글렛인 것 같아요. 그러면 폴리곤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결국 여기 이 플랫에서는 싱글렛을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올리벤트 중에 그 셀 중에 싱글렛 골라냈으니까 여기 넣는 싱글렛만 보여줘. 근데 여기서 뭘 빠뜨렸을까요? 지금? 얘가 로고 스케일이에요. 셀 사이클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여기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에 가셔서 로고로 되어 있는 애를 이렇게 바꾸시면 여기 뭐 우리가 또 숨어 있는 것 같죠? 다시 손바닥을 데리고 와서 찾아볼게요. 데리고 와보니까 뭔가 피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앞쪽으로 당겨서 이건 것 같고 다 됐다. 그러면은 근데 이거는 손바닥으로 하는 게 너무 원시적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위에 아까 여기 가시면 축에 처음 시작과 끝을 숫자로 입력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리니어는 당연히 0이 될 거고 끝은 10의 7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손바닥이 귀찮으시면 10의 7승까지 이거 다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영역을 지정해서 그 부분만 보겠다고 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편해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보이죠? 근데 이 실험은 지금 저희 유저분이 저한테 문의하셨던 부분인데 조금 세팅이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가 50이잖아요. 저 같으면 첫 번째 피크 중심 50에 놨을 거예요. 그러고 두 번째 튜브, 세 번째 튜브 읽으면서 걔네를 다 50 그 기준으로 맞췄을 거예요. 그러면 그 50은 어떻게 맞출까요? 읽는 도중에. 만약에 지금 장비에서 막 데이터 읽고 있는데 50 조금 앞쪽에 갔잖아요. 50은 어떻게 갖다 놔야 될까요? 여기 손바닥에 개인이 있는 게 있죠. G. 얘를 움직이면 시그널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니까 그때는 손바닥 G를 움직이세요. 그래서 50에 갖다 놓고 데이터 저장한 다음에 두 번째 튜브를 또 이제 걸어요. 그러면 얘는 조금 더 앞에 있네요. 또 얘를 G 값을 입력을 해가지고 갖다 놓고 데이터 다 읽으시고 이제 선생님 책상에 가셔가지고 뭐 게이트 조금씩 더 손보셔도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에서부터 어디가 지절 지원이고 G2M기가 어디고 이제 맞추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을 여기 위에 있는 이걸로 여기까지가 지절 지원기, 여기까지가 G2M기 결정하시고 그 가운데가 이렇게 하시는데 그 모든 튜브에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되게 첫 번째 피크를 샷건에 잡으시기도 하고 S기를 넓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 피크를 넓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소프트웨어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한데 그게 이제 제공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분석 프로그램은 있어요. 거기서 하시면 되는 부분 구매를 하셔야 되니까
손으로 하셔야 될 때는 최대한 동일한 기준으로 튜브에서.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첫 번째 피크가 제일 많이 떨어지는 지점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그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뒤에서부터 다시 잡으세요. 뒷 피크가 제일 많이 떨어지는 지점 여기. 그리고 가운데는 선 나누는 이렇게 해서 잡으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실험자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맞추셔서 하시면 돼요. 이거 진짜 쉬운데 데이터 한번 저장하고 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세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이퍼토시스를 보고 계시면 에이퍼토시스는 투칼라잖아요. FITC를 보통 아네시는 FITC나 LPC가 붙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I를 사용을 하시니까 투칼라기 때문에 이제 컴펜세이션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투칼라 정도면 오토 컴펜세이션 하시는 것보다 그냥 매뉴얼로 맞추는 게 훨씬 빠른데 잘 모르셔서. 근데 지금 제가 가져온 데이터는 좋은 데이터가 아니에요. 네, 저한테는 다 잘 안 됐다고 보시기 때문에 좋은 건 잘 없거든요. 그나마 괜찮은 거는 제가 가져왔는데 처음에 이제 네거티브를 보세요. 네거티브를 봤을 때 이거 손바닥 작업을 지금 다 마친 거예요. 다 마쳤더니 이렇게 셀이 보이는 거죠. 근데 자, 에이퍼토시스 아까도 질문하셨는데 에이퍼토시스 게이팅 하실 때는 웬만하면 전체 다 하시는 게 좋아요. 에이퍼토시스는 살아있는 거랑 죽어있는 거랑 같이 동시에 다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셀이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가 보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주간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보여요. 그런 경우에는 그 두 개 다 포함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T셀, B셀 이런 거 분석하실 때는 살아있는 부분이 사실 어딘지 알거든요. 살아있는 부분만 게이팅을 하시는데 에이퍼토시스 보실 때는 전체 다 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게이팅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게 P1이 셀이니까 P1 이렇게 하시면 얘가 좀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지금 네거티브 위치예요. 네거티브 위치인데 플란에서 보시면 10의 5수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찍는 순간에 있었으면 그 손바닥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데이터가 저장된 상태라서 이걸 못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데이터 읽으실 때 G를 이용해서 예전에 칼리버 같은 경우는 10의 1승에서 2승 거기까지 내리라고는 말씀드렸었는데 이 장비는 감도가 좋으니까 뭐 거기까지 내리지 않으시고 내가 네거티브 위치가 어디쯤에 있다라는 것만 알면 그걸 0점으로 사용하시면 돼서 요거를 이제 잡아야 해요.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G를 이용을 하면 여기서 조금씩 움직이실 수는 있긴 해요. 요거는 바엑스포넨셜이라고 해가지고 0에 가까운 부분은 조금 잘 볼 수 있도록 조절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검은 거는 요 앞쪽이겠죠. 이거를 T1으로 하고 얘가 너무 지금 위치가 위쪽에 있으니까 파지티브가 나와도 보일 위치가 안 나오자 손바닥 이용해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데까지 내리고 이게 네거티브일 거니까 커널하는 마커 이렇게 치기. 만약에 손바닥 뒤로 좀 내려주면 더 아래로 볼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엑신 데이터를 봐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네거티브일 거고 이쪽 부분이 파지티브일 거예요. 안엑신은 FITC잖아요. 그러면 요게 나와야 돼요. 여기. 그죠? 근데 얘가 지금 PI의 일부 스피로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C, 컴펜세이션은 후보정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컴펜세이션 하실 때 나중에 하셔도 되고 이걸 눌러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지금 포지티브 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냥 내려오면서 이렇게 흩날려가지고 잘 안 보이시기는 하는데 기준은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의 중심이 일직선에 있을 정도까지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요거 보이세요? 여기 컴펜세이션 매트릭스예요. 이거 클릭하시면 이게 나와요. 칼리버 보죠. 지금 제가 수치를 손바닥으로 내리고 올리고 하면은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손바닥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서 수치를 입력하시거나 클릭 아래로 맞추시면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컴펜세이션 맞추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튜브에도 다 이 컴펜세이션 값을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그럴 때는 여기 밑에 보면 어플라이 투가 있어요. 어플라이 투 눌러서 나머지 튜브 다 체크하고 오케이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시면 컴펜세이션 값이 이 튜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이제 PI 보는 거. PI는 보니까 네거티브하고 중심하고 얘 중심하고 거의 일직선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요 부분에 있다. 더블 파지티브한 부분에 있다라고 하면은 강제로 끌어가지고 여기 갖다 주는 거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맞추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샘플 보시면 돼요. 이분 샘플은 안혜진이 별로 연습이 안 되셨어요. 거의 0.5% 이거밖에 안 돼서 우선은 약물을 치시거나 이런 거 하시는 것보다는 맨 처음 실험하실 때는 네거티브, 안핵심 파지티브, 더블 파지티브가 나오는 샘플을 찾으셔서 그래서 이제 그 DC를 실온에다 그냥 막 보시는 분도 계시고 UV 아래다가 잠깐 쬐는 분도 계시고 UV 아래에다가 너무 쬐게 되면 또 다 싱글 파지티브만 더블 파지티브만 나오겠죠. 그래서 그 위치를 우선 좀 정상적으로 저희가 에이파표시스에서 보는 그 플라의 위치를 찾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 실제 약물 처리한 거 얼마큼씩 보는 거 그걸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제 말로 컴펜세이션 값 꼭 올 튜브로 해가지고 다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고요.